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래입니다. 요즘 이 파리올림픽 보느라고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대회 초반부터 우리 젊은이들, 젊은 선수들 정말 대단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개막전 만연했던 비관적인 전망을 보란듯이 뒤집고 있고요. 목표로 했던 금메달 5개를 3일 만에 달성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메달을 획득한 14명 선수 각자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축하 인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대회 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메달 사냥 가능성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무척 행복하다는 겁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날려줬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릴까요? 2부에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된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정면 맞수다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고 있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근데 나도 얘기를 해놓고서 진짜 기쁨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발했어요, 근데? 좀 됐습니다. 좀 됐어요? 네. 미안해요. 관심이 없어서.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이발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지난주 언제요? 지난주 주말에 했어요. 주말에? 금요일에 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이 머리로 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미안해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빠른 사과는 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과는 특히 당사자에게 직접 그렇죠. 그리고 진정성 있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지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박지혜 PD를 보고요. 대신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굳이요? 아니 뭐 요새 뭐 대리 사과도 유행이고 그래서 예. 근데 그 요새 올림픽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시간이 많이들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요 포털이나 OTT에서 안 하다 보니까 좀 젊은 층들의 관심이 비교적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텔레비 없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텔레비 있어요, 근데?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지. 원래 노티나는 취향이니까. 저한테 TV 있냐는 질문 오늘이 5번째십니다. 그래요? 네. 저한테 관심이 미안해요. 관심이 없어서 참 정말. 그렇죠. 젊은 사람들 텔레비 안 보고 네. 그러면은 OTT나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중계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저같이 TV 있는 젊은 사람들도 TV를 이용해서 OTT를 많이 보죠.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좀 우리 저녁 시간 정도 딱 되면 좋은데 이게 항상 메인 게임은 한 새벽 2시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내가 어제 한번 봤는데 이런 거예요. 곧 뭐 결승전 이래요. 그래. 야 이제 곧 하나보다. 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곳은 곳인데 그 곳이 이게 보통 이 텀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젊은이들 정말 대단해요. 뭐 이우영 아나운서도 젊은이지만 저보다 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근데 뭐 이번에 그 올림픽에 출전한 분 중에 아주 나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50이 넘은 선수도 있을 거예요. 이 킥보드 부분에 출전한 선수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뭐 그럼 접지. 그 과거 신유빈 선수와 맞대결을 펼쳤던 중국의 신유빈이라 그런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탁구 선수도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계속 출전했던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그 어쨌든 아유 훌륭한 우리 선수들이에요. 정말 훌륭합니다. 아 이래서 또 우리가 그나마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 저희 방송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모시는 패널 분들한테도 질문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제2부속실 관련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조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사회 2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직제를 개정하고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 비서관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지난 2021년 대선 출마 선언 등 정치 활동에 뛰어든 초기부터 멤버로 함께 활동한 인물이라고 하고요. 제2부속실 설치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이 이야기가 사실 나왔었는데 대통령 본인도 지난 2월에 KBS 특별 대담에 출연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검토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제2부속실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행사 기획, 메시지, 의상 등 전반을 보조하는 조직이고요. 지난 대선 캠페인 때 윤 대통령이 이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집권 후에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로 없앴었죠. 이 제2부속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배우자가 없었다 보니 잠시 폐지가 됐다가 문재인 정부에 되살렸고요. 윤석열 정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없앤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속실에서 4-5명 규모의 별도 배우자 팀을 구성해서 여사 업무를 보좌해 왔다라고 하고요. 집권 초기에는 행정관급 2명이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제2부속실 부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최근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 친임 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이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대통령실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5명에서 10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국회 추천만 이루어지면 임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국민의힘은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YTN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 뉴스 파이팅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정호죠 제목. 아니요. 네. 대통령께서 검토하겠다고 하도 정면 승부만 제가 열심히 그럼요. 생각하느라 네, 딴 건 다 잊어먹어도 돼요. 네. 그럼요. 대통령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행에 옮긴 거니까 국민께 약속대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MBC 라디오에서 이 관련 문제가 전국 주요 이슈가 되고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각종 의혹으로부터 방탄하려는 의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제2부속실 설치가 허울 뿐인데 김 여사를 방탄하는 벙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국민이 명령하는 건 김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부속실 설치 관련 소식인데요. 이 설치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늦었죠. 예.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지금 사실은 각종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이것을 설치했다면 지금만큼 각종 잡음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뭐 카톡 지금 온 국민이 다 보고 돌아다니고 있죠.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통화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게 된 초반기에 이거를 설치를 했으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뭐 다 포탈 뭐 기사에 다 나오고 통화도 다 이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 만드는 것보다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도 여기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쉽게 호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민정수석실 부활시켰죠.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 이 고위공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업무 분야가 아니라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특별감찰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과거처럼 이 대통령 친인척을 좀 관리하는 이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을 공격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통령이 공경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솔직한 얘기로 좀 있으면은 직권 중반기 다 지나가는데 지금 뭐 이 부속실 뭐 좋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민정수석실부터 제가 볼 때에는 보다 이 업무 영역을 대통령 친인척 관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감찰관 이중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특별감찰관 하면은 좋은데 민주당이 과연 글쎄 이걸 빠르게 임명하도록 도와줄까요? 그거는 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민정수석실에 좀 그런 기능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법 그리고 방통위원장 관련 소식인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사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전날 오전에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이 개정안을 상정해서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단독 가결 직후 박수로 자축을 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와 엿새간에 이어진 국회 본회의도 함께 끝이 났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 법안을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연구 장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제2요구로 입법을 저지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앞서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인 어제 불발이 됐습니다. 도덕성과 자질 양면에서 야당과 언론단체 불합격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에 걸쳐서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됐고 현장 조사까지 진행한 야당 청문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 불법 행위 정황을 찾아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시한을 못 지킨다면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까지 시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송부 시한도 넘기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26일에 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최대 8월
5일까지입니다. 물론 이전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전임자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간도 하루에서 이틀로 짧게 잡은 만큼 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뜸들이지 않고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지금 재송부했고요. 네. 그리고 내일 임명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임명을 하면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를 임명해서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인 체제가 갖춰진다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박문진과 한국방송 이사진 선임을 위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사법이 결국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밝힌 상황이고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현황 관련해서 둘러싼 전국 현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한 얘기인데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결국 뭐 계속 탄핵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런 자세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민희 지금 현 의원이자 과방위원장이시죠. 이분을 그 정부에서 거절했다. 이 거절의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분명히 정부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걸 따지지 맙시다. 어쨌든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셨고 지금 과방위원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자꾸 2인 체제 욕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만일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한다. 그럼 그때 얘기할 게 있죠. 이거 추천을 안 해놓고 자꾸 옛날 얘기하고 뭐 우리가 최민희 의원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었죠. 추천했는데 뭐 이걸 해서 안 받았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국회의원이 됐고 과방위원장까지 맡고 계신 분 얘기를 지금 자꾸 끄집어낼 이유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2인 체제 문제가 있다고 자신들이 주장하면 다른 사람을 지금이라도 추천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절을 했다. 임명 거부를 했다. 이러면 또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이게 추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다는 거 과연 이게 논리적 타당성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하겠다. 이거는 뭐 국정이 오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저는 이게 지금 뉴시스에서 6시간 전에 보도된 건데 이게 뉴시스가 뭐 통신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틀린 얘기를 한 거는 없겠지만 이거는 전 굉장히 좀 그 위험한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없다. 그 결국 그 임명을 하든지 추천을 하든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사법도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네 정권 때는 이거 왜 안 건드려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건지. 뭐 사정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럼 바뀐 상황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누적이 되면 글쎄 이게 과연 누구한테 손해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로 처음 분류되는 연령인 15세 이상 인구 4,554만 3천 명 중에 고령층 5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가 1,598만 3천 명으로 3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님께서는 여기에 해당 안 되시네요? 내가 40대인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당이 30대 아니셨나요? 그런가? 네. 요새 나이도 자꾸 깜빡거려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말씀하세요. 자, 통상 15세에서 64세를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로 분류를 해왔지만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 고용률 59%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 고령층의 69.4%가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통계청이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나온 수치입니다.
고령층 인구 자체가 1년 전보다 50만 2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들 중 취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1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자연스레 같은 기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역시 각각 0.4%포인트와 0.1%포인트씩씩 상승을 했고요. 고령층 중 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 시간은 17년 6.1개월로 남자 21년 4.9개월, 여자 13년 8.9개월 등이었습니다. 이런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조한 연금 수령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실 이러저러한 소식들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관련해서 소식들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 얘기부터 해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이 2012년에 62%였었는데, 그러니까 54세에서 64세까지 일하시는 분이 2021년에 72%까지 올랐어요. 65세에서 69세의 고용률도 17%입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그만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일한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64세까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 연금이 우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의 이 노동 비율이 높은가? 그거는 정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요? 우리 이효영 아나운서. 일하고 싶은 거요? 저는 근데 그냥 내일까지만 하고 싶죠? 2분 남았습니다. 일하고 싶은 그죠? 나이. 2분이요. 2분. 네. 2 minutes. 저는 근데 그냥 계속 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60세잖아요, 지금. 물론 이게 지켜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60세. 일본 몇 세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론적인 정년이 7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법정 정년인데 이게 지금 공무원은 67세까지예요. 이거 내가 잘 아는 게 독일 제 친구 애들 그 교수하는 애들 보면 걔들은 독일은 다 공무원이거든요. 교수들이 67세까지예요, 걔들. 그리고 스페인은 65세까지고 영국은 정년을 아예 영국하고 미국은 정년이 없어요.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합니다. 예? 진짜 70 넘고 뭐 이런 분들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나 이제 일 좀 그만해야지 하고 그만두는 거죠. 프랑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얼마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년 62세에서 64세로 2살 올리겠다. 왜 그러냐면 연금 크레바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64세부터 받게 하려고 64세까지 했는데 그때 뭐 파리가 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62세입니다. 프랑스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일단 정년이 지나치게 빨라요. 빠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금이 그다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이 빠른 데다가 이러니까 정년과 상관없이 어딘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유럽은 연금이 충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법정 정년 연령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도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일하는 비율이 높은 거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지만 이 노동의 안정성이라는 것 측면을 봤을 때에는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 뭐냐면 사실 정규직 자꾸 노조나 이런 데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규직 되면 뭐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요새 50 초반 중반까지면 오래 견딘 거고 50 초반 40대 말이면 다 직장 나와요. 자기가 다니는 거. 그 뭐 정규직은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전 뭐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만뒀을 때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확보했을 때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노령 인구가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들한테도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준다고 난리 아니에요. 그죠? 이우영 아나운서도 거기에선 굉장히 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아직도 안 했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이게 왜 죄예요? 네. 중요한 것은
저는 인구가 준다. 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실 미래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의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가 나서 뭐 직업이 없어지나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변화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의 적정 인구 얼마인지를 이제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죠. 예? 이 자꾸 나중에 진짜 애기 많이 나가지고 뭐 우리나라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AI가 막 사망이 돌아다니면은 이거 그래서 일자리 보더니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이우영의 정면 스포츠. 이게 점점 슬슬 들어와. 예? 이게 어제는 음악이 없었는데 오늘 음악까지 깔아주네요. 이게 좀 조직력이 좀 안 맞는다고 많이 느껴지세요. 제가 전달받기로 정면 스포츠를 제가 하는 걸로 전달을 받았었는데.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그렇게 해요. 네. 더 들어오네 이제 내일은. 내일부터는. 예. 네. 아무튼 파리 올림픽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지네. 자, 한국의 양궁 대표팀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를 이뤄냈다는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남자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홈팀인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홈팬의 응원 소리는 컸지만 우리 양궁 대표팀은 이 올림픽을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 전북 현대 경기장에 가서 이제 소음 훈련까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다지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남자 양궁은 이로써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여자 대표팀 10연패 이룬 덕분에 한국 양궁은 남녀 동반 3연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탁구도 소식을 살펴보면 탁구 소식은 신유빈 선수와 임종훈 선수가 이제 준결승에서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동메달 결정전으로 향합니다. 동메달 결정전의 경우에는 이제 홍콩의 웡춘팅 두호이캠과 30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소에서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메달 소식 좀 더 살펴드리면 유도 허미미 선수가 올림픽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랭킹 3위에 빛나는 허미미 선수는 아쉽게 결승전에서 패배를 이 했는데요. 선수 이거 훌륭하더라고요. 네. 왜죠? 아버지가 우리나라 분인데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쭉 있다가 할머니가 맞습니다. 야, 국가대표 하라고. 그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때 그걸 코로나를 뚫고 왔다가지고 그 훌륭한 선수예요. 네. 네. 심지어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 손이라라는 이야기까지 네,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경기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양궁 대표팀은 8월 2일 혼성 단체전과 3일 여자 개인전, 4일 남자 개인전에서 추가 메달 획득에 나서게 되고요.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 탁구 메달에 도전하는 신유빈 선수와 임종훈 선수 오늘 저녁에 동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이 혼합복식 이번 대회 탁구에서 가장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한국 탁구가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남자 단체전 은메달을 따낸 이후로 올림픽 메달을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럽이었고 이번에도 유럽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이니까 또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소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릴 적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탁구 신동으로 주목받기도 했고요. 펜싱 사브르 개인 동메달 결정전에서 나섰던 최세빈 선수가 아쉽게 패배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 또 사격 10m 공기권총 혼성단체 동메달 결정전이 저희 방송 전에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예진 선수와 이원호 선수가 출전을 했으나 아쉽게도 동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메달의 색깔 혹은 메달을 따내고 안 따내고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쳐줬다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메달 집계는 한번 해드려야겠죠. 우리 대표팀 지금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그리고 동메달 1개 총 9개로 종합순위 5위를 금메달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총 개수로 따지면 6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야, 파리 올림픽 최고령이 61세래요. 네? 60대 우리 세대의 자존심이네. 네. 네. 아유. 앞서서 제가 전해드렸던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고령층이신 거네요.
네. 그 체육도 하는데 뭐 네. 스포츠도.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나라 국호를 북한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이 어제는 남수단 국가를 다른 나라 국가를 틀어줘가지고 또 난리가 났더만요. 참 이 특이해요. 아니 난 그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 참 높게 샀는데 올림픽이 예술이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실수들을 합니까? 계속해서 참 특이한 올림픽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